롭스나 올리브영이 대세가 된 거죠. 2세대 뭐 화장품 채널이라고 뭐 명명할 수도 있겠고. 근데 지금은 오프라인이 확 죽어버렸죠. 그러면서 올리브영이 맞닥뜨린 어떤 위협은 뭐냐면 내 채널, 내 매장에 와서 경험하던 고객들이 이제는 온라인으로 그냥 자기 집에서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싫은 얘기예요, 올리브영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화장품이라는 거는 다른 거하고 다르게 그냥 누군가 얘기해 준다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발라보고 경험해봐야 억셉트가 되는데, 그게 내가 가졌던 강점이었는데 그거를 생략해버리고 코로나 상황이어서 불편하지만 일단 저거 못 믿겠지만 일단 주문해봐 라고 해서 주문했고, 그게 쿠팡이었고 네이버 쇼핑이었는데 주문해서 받아봐서 써봤더니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사서 써도 괜찮네. 이 브랜드, 이 브랜드, 이 브랜드는 검증됐어. 네, 이렇게 레버별로는 다 건드려 주신 것 같아요. 핵심적인 부분만 조금 더 정리해 보면, 올리브영이 과거에는 어떻게 성공을 했고 미래는 어떻게 경쟁을 하게 될 거냐, 그게 as is to be인 것 네네. 같은데, 과거에 미샤까지 뭐 간다고 하면 조금 더 얘기가 길어질 것 같지만, 미샤나 더 페이스샵이 성공했을 때는 굉장히 저렴한 화장품을 괜찮은 성능의 제품 퀄리티로 구매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젊은 층들이 열광을 했던 거죠. 그전엔 없던 프로덕트였고. 근데 네. 그게 가능한 거는 아까 말씀하신 우리나라가 되게 OEM, ODM이 세기 때문에 한국 콜마 뭐 그 외에 이렇게 주문하면 무조건 만들어주는, 비용에 맞춰서 만들어줄 수 있는 사업자들이 많기 때문이잖아요. 그 말은 네네. 뭐냐면 사실 브랜드별로 퀄리티 차이는 얼마나 좋은 원료를 쓰느냐에 따라 화장품은 갈리게 돼 있거든요. 그 한국 콜마에서 근무하시는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 화장품은 원재료 얼마나 좋은 거, 그러니까 그 성분,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성분을 얼마나 넣느냐가 그 화장품의 이제 퀄리티를 결정해 주는 거죠. 근데 비슷한 가격대에서 더 좋은 성능을 낸다는 게 그러면 사실 거의 불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경쟁을 하려면 결국에는 채널과 브랜드죠. 그러니까 똑같이 1,000원짜리를 만들어 놓고 얼마나 더 잘 팔리게 하는가, 결국 브랜딩과 마케팅, 채널 전략에서의 싸움인 거죠. 거기에서 미샤나 더 페이스샵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저렴한 화장품이었는데 그걸 되게 괜찮은 브랜드로 모아서 단독 샵으로 오프라인의 핵심적인 상권에다가 넣어 놓으니까 장사 잘 된 거예요. 그거의 다음 세대가 약간 올리브영 같은 거죠. 그 네. 안에서 조금 달라졌던 거는 이제 그렇게 좀 저렴한 화장품만 원하는 건 아니었다. 좀 더 좋은 상품, 좀 더 좋은 퀄리티의 화장품들을 원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비교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들을 놓고서 나에게 맞는 거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이 굉장히 넓은, 약간 올리브영의 컨셉이 이제 통하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거기서도 여전히 핵심은 올리브영에 들어가 보시면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과연 같은 가격대면 퀄리티가 많이 다를까? 전문가들도 얘기하지만 크게 다르지 않은 거죠. 그 다르지 않은 거에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더 파느냐는 올리브영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올리브영에 의해서 눈에 띄는 자리에 좋은 매대에서 자리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이 되는 거구나. 올리브영이 그런 파워를 가지게 된 거죠. 매장도 많이 늘어나고 브랜드 파워도 생기고 채널로서 이제 메이저가 되다 보니까. 또 화장품에서의 그런 특성, 결국에는 한국콜마나 이런 유의 업체들이 다 만들어주는 거고, 실제 화장품 회사들이 약간 이미지와 브랜딩만 하고 있다라는 사실에서 이 채널이 굉장히 파워풀해질 수 있는 거를 올리브영이 잡게 된 거고, 그 안에서 고객들에게 그냥 가성비 높은 것뿐만 아니고 되게 비싸지만 좋은 퀄리티, 되게 싸지만 나름대로 괜찮은 가성비의 것들을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보여주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고객들이 와서 여기가 제일 좋더라. 더 페이스샵이나 미샤보다 이런 데가 더 좋더라. 한 브랜드 있는 데서는 걔네들 자기들 거 막 얘기하지만 여기는 다 비교할 수 있어. 골라보고 체험해보면서. 그게 되게 파워풀했던 거죠. 그런데 그 안에서 롭스 같은 업체하고 어떻게 그러면 차별화됐던 거냐는 좀 다른 얘기예요. 똑같은 컨셉인데 롭스는 안 됐고 올리브영은 됐잖아요. 그건 약간 이제 입점과 되게 디테일한 오퍼레이션의 전략 차이일 것 같고, 어쨌든 롭스나 올리브영이 대세가 된 거죠. 2세대 뭐 화장품 채널이라고 뭐 명명할 수도 있겠고. 근데 지금은 오프라인이 확 죽어버렸죠. 네. 그러면서 올리브영이 맞닥뜨린 어떤 위협은 뭐냐면 내 채널, 내 매장에 와서 경험하던 고객들이 이제는 온라인으로 그냥 자기 집에서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싫은 얘기예요, 올리브영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화장품이라는 거는 다른 거하고 다르게
그냥 누군가 얘기해 준다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발라보고 경험해봐야 억셉트가 되는데, 그게 내가 가졌던 강점이었는데 네. 그거를 생략해버리고 코로나 상황이어서 불편하지만 일단 저거 못 믿겠지만 일단 주문해봐 라고 해서 주문했고, 그게 쿠팡이었고 네이버 쇼핑이었는데 주문해서 받아봐서 써봤더니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사서 써도 괜찮네, 이 브랜드 이 브랜드 이 브랜드는 검증됐어. 제가 이제 그것들이 점점점 팔려나가고, 또 라이브 커머스에서 막 이제 새로운 제품들이 나와서 히트 상품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근데 여전히 정말 수많은 브랜드들이 존재하잖아요, 그죠? 여전히 거기서는 그 쿠팡 안에서 또는 네이버 쇼핑 안에서 라이브 커머스 안에서는 어마어마한 그 레드오션의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그쪽이 더 메이저가 돼버린 거예요, 올리브영보다는. 뭐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현장 가서 경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조금 불편하지만 일단은 주문해 해서 써봤더니 괜찮네, 계속 쓰는 거. 이제 그렇게 쓰다 보니까 뭐 그냥 이렇게 온라인으로 주문해서 쓰는 것도 괜찮네 라는 생각이 화장품계에도 쫙 퍼져버린 거가 된 거죠. 그 상황에서 올리브영은 그러면 계속 오프라인만 고집하고 있어야 되냐? 그게 아닌 거죠.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적절한 믹스 또는 라이브 커머스와의 콜라보라는 게 필요하게 된 거예요. 자기들이 가져가는 강점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도 여전히 지금 나오지 못하는 고객들이 온라인으로 계속 새로운 경험을 할 때 자기들이 이제 노출되지 않는 거에 대한 부분들을 채워 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게임의 룰이 약간 리셋이 되면서 올리브영은 약간 힘들어진 거죠. 근데 여전히 좋은 위치에 오프라인 매장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안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건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지금 시점에서는 부족하다. 그러면 온라인으로든 라이브 커머스로든 또 다른 로열티 프로그램이라든 뭐 아니면 오프라인에서 완전히 그냥 고정비 또는 그러니까 영업이익을 생각하지 말고 마진만 생각하고 더 싸게 팔던지. 왜냐하면 사람들은 오기 싫어하니까 오프라인으로. 그래서 이 온라인과의 차별점을 줄여나가고, 그 말이 정확한 것 같아요. 지금 오프라인 90% 또는 95%의 영역이었다면 그것 때문에 생겼던 차별점은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 이제 온라인에서 가져가는 이점들, 그 여러 가지 플레이어들이 가져가는 차별점들과의 격차, 그걸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오프라인은 그렇다고 줄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건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수 있고 또 그것만의 강점이 있으니까 그것과 온라인 또는 그것과 라이브 커머스, 그것과 또 다른 뭐 오프라인 온라인의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이제 차별화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올리브영이 과거에 어떻게 성공했느냐를 잘 이해하는 게, 이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어떤 부분은 여전히 잘할 거고 어떤 부분은 이제는 약해졌어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라는 거. 그게 온라인이 강해진 요 시점, 코로나 때문에 언택이 갑자기 엄청 큰 비중으로 들어와 버렸다. 근데 그 속에서 생각해 보면 배송이나 이런 거에서 쿠팡, 네이버 쇼핑보다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는 사실 크게 잘하기는 힘들 텐데, 그럼 뭘 더 잘해야 되나? 어쨌든 오프라인 매장은 존재하고 있고 되게 지근거리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같이 온라인과도 연계가 돼야 될 것 같고, 뭐 앱으로 사면 오프라인 매장에서 픽업하면 뭐 하나를 더 껴준다든지, 결국 고객은 몇 가지 세그먼트로 나눠질 텐데 프라이스 센시티브한 고객이 있고 퀄리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한 고객이 있을 거잖아요. 나는 가격은 상관없어, 나는 되게 좋은 것만 있으면 돼. 그러면 추천과 큐레이션과 리뷰의 파워풀함을 더 극대화하든지, 라이브 커머스보다 훨씬 더 파워풀한 리뷰를 오프라인에서 제공하든지, 그런 거 있었잖아요. 백화점에 1층 매장을 돌면 화장품 브랜드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네. 색조 화장 막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실제로 해주는 거 하잖아요. 이제는 그거 거의 못할 텐데 백화점까지 가기는, 그거 하러 거기까지 가기는 좀 그런, 오프라인 매장이 가질 수 있는 경쟁력 중에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건 정말 압도적으로 차별화할 수 있는 거죠. 누구한테? 퀄리티를 너무 많이 따지는 분들한테는 그거가 너무 중요하겠죠. 온라인으로 아무리 봐도 소용이 없는 것 같아, 안 맞아 나하고는. 나는 그냥 올리브영에 가서 내 얼굴에 이렇게 이렇게 해주는 전문가 한 분이 있는 게 제일 좋더라. 그러면 그분은 충성 고객이 될 거고, 그런 것들을 다시 라이브 커머스로 이렇게 올려도 될 거고, 또 유튜브로 라이브 뭐 방송을 하든지, 그러면은 그 방송하고 있는 게 우리 집 동네에서 막 그럼 그거 가서 볼 수도 있는 거고, 뭐 뭔가 다른 느낌이 있는 거죠. 이건 그냥 제 아이디어예요.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의미 없을 수도 있는데, 그것도 있고 다른 세그먼트로 굉장히 가격적인 측면에서 센시티브한 고객들한테는 쿠팡이 제일 싸다고 느꼈는데 그게 아니네? 올리브영에서 사니까 오프라인에서 픽업하면
쿠팡보다 하나 더 껴준다. 그럴 때는 당분간은 출혈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도 이게 코로나가 끝나는 시점까지 출혈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이후부터는 훨씬 더 파워풀한, 왜 그렇겠어요? 아, 화장품도 온라인으로 사는 게 제일 나아. 라고 락인이 돼버리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경쟁력 있는 가격을 내세워야 되는 거죠. 그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 사러 들어왔다가 두세 개 더 사게 되잖아요. 그죠? 하나 사러 갔는데 눈에 보이는 것, '아 이것도 살 거 있었어.' 그런 식으로 더 많이 팔리거든요. 근데 온라인은 그렇지 않은 거죠. 자기가 필요한 것만 딱딱딱 주문하고 끝, 이렇게 되죠, 대부분. 네네. 예. 그런 것들을 더 활용한다 그러면 그렇게 누군가를 데리고 와서 트래픽 발생시키는 것만 일단 출혈 경쟁으로라도 데려오면 그다음부터는 '추가 수익은 낼 수 있다. 추가 매출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트래픽 발생할 수 있는 아이템이 뭔지, 트래픽 발생하기 위해서 그 아이템의 가격대가 얼마나 떨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죠. 일단 제가 화장품에 대해서 거의 아는 바가 없어요. 저는 그냥 한 가지밖에 안 바르기 때문에. 그래서 잘 모르는데, 제가 아는 한에서 일반적인 구조 잘라서 생각해 보면 그 정도가 아닐까. 되게 말이 안 되는 걸 수도 있는데, 더 궁금하거나 또 뭐 코멘트 하실 게 있으실까요? 음, 이게 요즘 되게 이커머스가 다 엄청 핫한데, 예를 들어 막 패션이나 뭐 신선식품 이런 산업들만 이렇게 딱 단독으로 이런 상품을 파는 그런 업체들이 좀 생기잖아요. 네. 근데 그 업체들 사이에서도 결국에 나중에 엔드 픽처를 보면 좀 다를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약간 어떻게 좀 상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상품 특성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가 질문을 이해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요즘 네. 추세는 약간 이런 거죠. 그 패션도 특정 세그먼트에 집중돼서 그 플랫폼이 생기고, 그 식품도 신선식품이라고는 하지만 그 안에서 과일 전문 플랫폼, 그다음에 음, 육류 전문 플랫폼, 해산물 전문 플랫폼, 뭐 이런 것들이 막 생기잖아요. 네네. 소규모의 스페셜리스트들의 커머스 플랫폼들이 있고, 쿠팡 또는 마켓컬리도 약간은 이제 쿠팡처럼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원래는 이제 저쪽 스페셜리스트였지만 사이즈 커지다 보니까 커버리지가 넓어지잖아요. 그 쓱닷컴 또는 쿠팡 같은 몬스터, 자이언트 플랫폼, 이커머스 플랫폼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 경쟁의 구도는 서로 좀 다르죠. 얌테이블이 그 쿠팡하고 경쟁을 할까요? 경쟁 안 할 것 같은데. 얌테이블은 마켓컬리 해산물 쪽하고 경쟁을 할 거고, 약간 신선식품만의 뭔가 특징이 음, 있으니까. 근데 또 여기도 결국 까보면 고객 세그먼트에서 어느 니즈에 더 초점을 맞출 거냐에 따라서 이렇게 분화가 돼 있을 거거든요. 얌테이블은 훨씬 더 좋은 퀄리티의 뭐 신선도 높은 해산물을 다양한 종류로 국산 위주로 공급한다, 뭐 이런 게 있으면 그걸 원하는 고객이 얌테이블 주로 쓸 거고, 난 그런 거 필요 없고, 뭐 저기 남아프리카 그 해안에서 온 새우도 난 괜찮아, 냉동이면 싸게만 주면 난 오케이야, 뭐 관자도 거기 있는 거 괜찮아,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마켓컬리 쿠팡에서 막 살 수 있겠죠. 쓱닷컴 이런 음, 데서도. 그 차이에 의해서 고객들이 다르게 이렇게 포진을 할 거고, 결국 그러면 고객의 니즈가 어디가 메인이 될 거냐, 메인스트림이 될 거냐에 따라서 공급자의 다이나믹스도 결국 달라지겠죠. 방금 얘기했던 그 쿠팡이나 마켓컬리나 쓱닷컴 안에서 공급자들이 되게 퀄리티도 좋아져 버렸어요.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네네. 얌테이블이 설 자리가 없겠죠. 만약에 쓱닷컴이 저기 홍해에서 대량으로 막 몇백 톤씩 들여오는 냉동 해산물들을 공급하다가 '아 이거 우리 다 인제 했고 더 할 거 없을까?' 그랬더니 저기 남해 쪽에 목포 뭐 어디 진도 이런 데에 있는 해산물들을 되게 퀄리티 있게 계속해서 공급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럼 얌테이블이 경쟁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자리가 없겠죠. 그렇게 되면 모든 고객 세그먼트를 쿠팡 또는 그 자이언트 그 플랫폼들이 다 먹어가는 거고, 그게 안 된다면, 그게 안 된 채로 이 스페셜리스트들이 계속 성장할 수 있을 정도의 수요가 계속 남아 있고, 거기에 이 스페셜리스트들만 대응할 수 있다 그러면 그대로 어떤 독립적인 사업자로 남아 있겠죠. 다만 뭐 쿠팡이 얌테이블로 인수해 버리거나 이러면 다른 얘기겠지만. 그래서 그 신선식품이 가장 쉬울 것 같은데, 패션은 정말 모르겠어요. 저는 패션에 대해서 전혀 1도 관심이 없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모르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도 역시나 똑같이 보면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싸면서 가성비 높은 게 있을 거고, 또 그걸 원하는 그 프라이스 센시티브한 고객들이 있을 거고, 또 프라이스는 상관없고 정말 엣지 있게 차별화되는 뭔가 나만의 패션을 추구하는 분이 있을 거고, 막 엄청 프리미엄을 또 원하는 분들이 있을 거고,
뭐 그럴 거잖아요. 그 고객의 네. 니즈가 그렇게 분화되어 있는데 또 연령대별로 그렇게 또 다른데 그 안에서 어떤 사업자들은 요렇게 타겟하고 있고 어떤 사업자들은 이렇게 다 먹고 있다. 예 그거 음. 안에서 어떻게 변할 거냐. 예 그건 결국 고객의 니즈의 변화가 어떤 거냐에 따라 다른 거죠. 그래서 뭐 분야는 다르지만 네 일단 화장품 얘기서 뭐 또 다른 소비재 쪽을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는 소비재나 화장품 잘 몰라서 이 정도 예 이 정도 그냥 드는 생각 위주로만 말씀드렸고요. 한번 이거를 리서치를 한번 해 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일단 최근에 뭐 코로나로 인해서 좀 모든 뭐 영역에서 온라인 페네트레이션이 높아지고 있는데 특히 화장품도 제가 기사를 보기로는 굉장히 뭐 20% 정도 올라갔다 이런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향후에 이게 더 가속화될 텐데 그러면 현재 화장품 유통 채널에서 좀 강자인 올리브영이 계속해서 이런 리딩 플레이어로 남아 있을 수 있을까? 이거를 일단 주제로 잡아봤고요. 그래서 일단 뭐 기존에 그러면 오프라인에서 올리브영이 어떻게 이런 경쟁력 있는 업체로 자리 잡을 수 있었는지, 그리고 향후에는 그러면 좀 그 경쟁력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또 어떤 경쟁력을 갖춰야지 그걸 좀 이룰 수 있을지 이렇게 좀 나눠서 고민을 해봤는데요. 일단 그래서 크게 저는 봐야 될 게, 뭐 화장품 시장의 트렌드, 그리고 경쟁 채널, 그리고 올리브영 경쟁력,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기존과 향후를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기존에 저는 일단 시장 트렌드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화장품 업계에서 일단 ODM 업체들이 굉장히 발달을 해 있는 시장이고, 이거를 이용해서 좀 다양한 그런 중소 화장품 브랜드들이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장 내 외부 환경이 좀 마련이 돼서 이런 브랜드들이 좀 올리브영을 선호 입점 채널로서 고려하게 됐던 게 좀 이 맞는 좀 트렌드가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경쟁 채널 측면에서 보면 뭐 비슷한 가격대로는 기존의 뭐 로드샵이라고 불렸던 뭐 미샤, 더 페이스샵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채널들이 좀 경쟁력을 잃어갔고 또 다른 가격대라고 하더라도 백화점 채널도 화장품 매출이 좀 떨어지는 그런 트렌드와 맞춰서 네, 올리브영이 그에 반해서 올리브영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채널 숫자를 엄청 늘려가면서 접근성을 굉장히 뛰어나게 했고, 또 그리고 경쟁력 있는 그런 중소 화장품 브랜드들의 뭐 그런 머천다이징을 굉장히 잘 함으로써 경쟁력을 갖췄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가 다 맞물려져서 좀 성장을 해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게 향후에 그럼 온라인으로 페네트레이션 될 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 어,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시장 트렌드도 비슷하게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경쟁 채널을 봤을 때 뭐 랄라블라라던가 롭스 같은 게 최근에 스토어를 많이 축소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경쟁 측면에서 네, 긍정적인 측면이 될 것 같고, 또 올리브영이 현재 좀 경쟁력이 어떤가를 볼 때 특히 온라인 측면에서 뭐 배송 같은 것도 CJ와의 연계성으로 인해서 좀 우수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또 리뷰 같은 것도 좀 적극적으로 모바일 채널에서 그런 리뷰를 모음으로써 좀 더 오프라인에서의 그런 체험을 못하는 측면을 많이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오넬드림이라는 그런 옴니채널 시스템을 통해서 뭐 모바일로 결제를 한 다음에 바로 그 올리브영 채널에서 받아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경쟁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작년부터 해서 올해의 모바일에서의 성장이 엄청 빨랐던 것 같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그런 추세가 좀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경쟁 채널에서의 좀 변화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이 좀 네, 관건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최근에 뭐 의류나 화장품 대상으로 해서도 이런 라이브 커머스가 굉장히 뜨고 있는데 어, 아무래도 뭐 네이버나 쿠팡, 뭐 카카오 이런 업체들이
올리브영 앱을 갖고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 앱을 가지고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거에 있어서 접근성이 훨씬 더 뛰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라이브 커머스 업체는 올리브영과 맞먹는 그런 뭐 배송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사실 페네트레이션 될 시, 뭐 기존에 뭐 아까 뭐 라이브 커머스가 아니더라도 뭐 네이버나 쿠팡 같은 업체들과도 경쟁 선상에 이렇게 놓이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경쟁 전체적으로 경쟁이 심화돼서 이 부분을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뭐 경쟁은 당연히 심해지겠지만 올리브영이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어, 최근에 그래서 뭐 제가 알기로는 올리브영에서도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시작을 해서 뭐 온라이브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네, 과연 이게 다른 라이브 커머스와 경쟁을 해서 얼마만큼의 그런 우위를 가질지 네, 이런 걸 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네, 사실 저는 앞으로 뭐 고객이나 뭐 그런 업체들을 잘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네, 좀 정보가 부족하기도 하고 너무 시장이 초기라서 아직 그거를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다들 어떻게 보시는지를 좀 네, 의견을 좀 여쭙고 싶었습니다.